지금 어떻게 공유되고 계세요? 지금 저기 뭐지? 그 첫 페이지가 공유되고 있나요, 혹시? 예, 나, 2번, 예, 네네네. 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쓰는 게 와이드 스크린인데 조금, 아, 예, 원래 제 게 아니라 집에서 저희 남편이 쓰는 거 네, 익숙치가 조금 많은데, 예.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예, 음, 예. 그러면, 저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3차 연도, 저희 연구소의 어,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 5회 시민 강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장은영 교수님의 비판적 리터러시의 이해, 다문화 시대 비판적 리터러시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좀 미디어와 또 관련해서 네. 비판적 리터러시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교육, 어, 대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으로 약간 좀 활자 중심으로,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이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미지와 그 텍스트 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텍스트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재현이잖아요. 텍스트가 재현하는 것과 실제와의 간극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한 간극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역량? 그게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약간 미디어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시라는 그 크리티컬 리터러시 중에서도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사실 요즘 저희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활자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좀 조금 놀랐던 게 예전에 한번 펜을 안 가지고 와서 그 학생들한테 펜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이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펜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인데. 그래서, 진짜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굳이 펜으로 뭐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펜을 한다면 패드에 쓰는 펜, 그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 폰으로 릴스나 쇼츠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그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트는 굉장히 확장된 어떤 기호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텍스트 역시 단지 활자가 아니라 미디어로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요즘은 비판적 리터러시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 자연스럽게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처음 제가 얘기를 시작할 때, 잘 쓰는 이미지는 이건데요. 지금 이미지 갔죠? 이렇게 지금 예, 예. 사실은 저희가 활자라는 거의 한계를 넘은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워낙에 리터러시라는 것이 굉장히 그 활자 위주의
프린트 리터러시, 그것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맹이나 그걸 읽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글로 된 것에 대한 어떤 뭡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굉장히 이제, 엘리트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단지 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표정, 뭐, 옷 입는 방식, 뭐,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통과, 관련이 되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85년 황지우 시인의 무등이라는 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그냥 딱 보셔도 그죠? 이게 무등이까지만 썼지만 이거 이제 무등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 1980년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뭡니까? 그, 어, 사건, 그것들을 다 지켜본 산이라는 이미지로 시를 썼는데, 이게 글자이지만 동시에 이미지이면서 또 동시에 맨 꼭대기에 산이라는, 이 한자의 형상을, 위에다 놓고, 여기서부터 절망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과 이건 이제 실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요. 무등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의 모습을 시로 시 안에 어떤 형태로 형상화를 해서 단지 글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전달을 하고 어떤 그 레이아웃이죠, 그죠?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그것들을 굉장히 크게, 어, 뭡니까, 하나의 소통의 기호로 사용을 한 예가 1985년부터 도 이미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데서 사실 우리가 활자가 아닌 텍스트가 좀 더 다양한 어떤 형식의 텍스트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맨 처음에 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또 하나 또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되게 친한 이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이 그분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막 물음표를 여러 개 막 하거나 느낌표를 뭐 좋아요 뭐 이러면서 느낌표를 여러 개 하면 굉장히 좀 경박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물음표 여러 개 하면은 좀 약간 뭐지, 뭐 싫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3년이 지나니까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물음표는 몇 개까지 우리가 감수 가능한가, 감당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되게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물음표가 여러 개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걸 보는 어떤 쓰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간격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그 세대 간 차이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예전에 활자만이었다면 비판적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더 많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의 도구가 즉 기호 체계가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해지면서 이 비판적 리터러시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어, 수행하기 위한 능력, 기술,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의 주제인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끝날 때 고현범 선생님이 또 질문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한 페이지를 더 넣었는데, 이런 어떤 리터러시의 확장에 대해서 서구의 어떤 그 이론가는 크레스와 벤 루엔이 이제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더 뉴 런던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를 이미지, 영상, 소리, 레이아웃 등등 다중 리터러시로 확장을 시켜야 한다라는 멀티 모델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리터러시의 새로운 갈래를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고, 어,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큰 획을 그은 두 이론 그룹이, 하나가 뉴 리터러시 스터디즈, 두 번째가 멀티 리터러시스라는 더 뉴 런던 그룹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자는 말하자면 리터러시의 사회 문화적 의미와 권력의 의미를 전면에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중립적일 것 같은 리터러시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보여줬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 뉴 런던 그룹은 그러한 리터러시는 기본으로 깔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리터러시는 활자를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기호 자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재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 이런 역량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 다중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디자인하는데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writing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자이닝이라는 단어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아예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용어로 바뀌었고, 이제 우리가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단지 의미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의미의 재구성을 포함할 때, 이 의미의 재구성이 기존의 리터러시가 쓰기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하는 것이 적절한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약간 들어가는 초입이 어, 이론적으로는 더 뉴 런던 그룹의 다중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좀 근간이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도구의 확장에 이제 중요하다. 근데 여기다가 약간 양념처럼 제가 이거를 넣어봤어요. 왜냐면 지금 미디어 리트러시 할 때 미디어가 무슨 뜻인가? 이 미디어는 사실 매체랑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혼동적으로 매체와 미디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시겠지만 그 마샬 맥루한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TV가 나왔을 때, 어, 그러한 미디어라는 것이 단지, 단지 그냥 매체, 의미를 표현하는 어떤 매체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미디어를 굉장히 새롭게 보는데 일조한 분이거든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더
이렇게 좀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이 한국어 번역본 미디어에 이거부터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비판적 미디어 리트러시를 찾아보면 항상 맥루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이 엄청 두꺼워서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다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책이 이 책이다. 라고 왜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데. 어쨌든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굉장히 뭐랄까, 날카롭게 파악한 이분이 맥루한인데 맥루한이 말한 유명한 이 한 구절,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이 후에 나온 다중 리트러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크리티컬 미디어 리트러시, 이것들을 좀 관통하는 어떤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단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 이 시대에는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가라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재현과 실제의 간극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느냐라는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맥루한은 살짝 넣어봤는데 어,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제 critical media literacy라는 말을 할 때, 자,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비판적 리트러시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 미디어라는 것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다중 리트러시, 즉, 다시 말해서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호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재현을 만들어낼 때 그 재현과 실제 간의 간극, 다시 말해서 재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critical media literacy라는 역량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미디어의 왜곡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라면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잘 쓰는 건데 요새 가끔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이걸 쓰시는 분을 봤는데 보시다시피 미디어는 왜곡을 하거나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데 아주 그 미디어의 양면성이 있어요. 양가적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부정적인 특성으로 미디어가 왜곡이나 고정관념의 강화에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은 우리가 보는 동영상 그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요즘은 쇼츠 같은 데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또 다시 한번 강화되는데 그걸 통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미디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썼는데 음, 미디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아시아인들이나 흑인 남자, 흑인들, 아시아 여성에 대해서 어, 자연스럽게 왜곡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분석이 사실은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과정을 할 때 이게 잘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 안에 교육 과정에 들어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이 계속 강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김신의 편의점 같은 그런 캐나다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캐나다의 그 어떤 시트콤 같은 건데 거기에서 나오면 한국인 남성에 대한 어떤 김씨 편의점 사장에 대한 고정관념, 다시 말해서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구두쇠이고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제 강화가 되죠. 거기다가 김씨의 편의점을 보시면은 그게 나오는 그 친구 이름이 김치예요, 김치. 그러니까 김치라는 게 한국인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김치라고 본명을 김치라고 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 미디어 영상에서 김치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넣었으며 그 김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에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어떤 활자에서의 분석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쇼츠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해외 드라마, 시트콤 이런 것들 안에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김치의 부분은 학생들이 웃고 지나가거나 이게 그냥 코미디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은 되게 많은데 여기다가 오늘 50분 뭐 강연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세히 넣진 않았고 조금 이따 또 광고 예시를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이전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 메시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미디어를 생산해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굉장히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한 영역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잡지도 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을 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강좌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렇게 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 권력의 문제, 계급의 문제를 넣은 것이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소수자들은 특정 사회적 특징을 가진 소수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미디어에 비춰지는가? 결코 기준이 되는 주류들, 다시 말하면 백인, 남성, 중산층 이런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마치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 기준이 아닌 비주류의 집단들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이건 누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단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닌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해나 이런 게 급속도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이해 부분은
역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 뭐, 이렇게 디지털 상황에서의 뭐 예의라든가, 내지는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는 거라든가, 뭐, 이제는 이제 많이 알게 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앱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접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 아니, 그 접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접근, 그 접근대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리터러시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인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시대에도 말아야 할 것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런 능력이라고 하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도 켈너와 쉐어이 이제 두 사람이 계속 펴낸 그 이 사람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라는 이제 웹사이트도 운영하면서 아주 초기부터 좀 유명한 연구자들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에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일단 제가 넣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의 상황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과는 차별화되게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을 가진 역량이거든요. 리터러시가 역량이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알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요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는 것이 역량인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서의 역량, 지식의 측면은 인종, 성별, 계급, 섹슈얼리티 및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성과 정의, 저스티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권력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시스템 구조,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식,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한 이해. 이런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하나의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역량을 가진 데 있어서 이 지식이 가르쳐 줘야 되고,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다시 이 미디어 텍스트를 해체 및 재구조할 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의 스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천하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 하우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이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지식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이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지식일 뿐, 이 어떤 실제로 세상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지식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이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참여,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의 지식, 기술, 태도가, 함께 함량이 됐을 때 이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참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술과 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도에 특히 저는 많이 비판적 리터러시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어떤 뭐 직무연수라든가 어떤 세미나라든가 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은 뭐냐면 그게 맞는지 아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아주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맞는지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걸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질문도 AI가 이 사회를, 인간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해서 그 현실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라는 거죠. 우리고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이 질문도 우리가 비판적 리터러시 입장에서 본다면 AI는 세상을 바꿀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어 구조로 본다면 AI는 AI가 라는 주어잖아요. AI에게 주체적인 주어의 위치를 준 거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말을 많이 통용되면 통용될수록 우리는 AI가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AI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까에 그 책임이 있는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은폐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 이런 지식을 보통의 경우 지식까지만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세상이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신념이 부족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실제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어떤 강력한, 그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강력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강조를 하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계속해서 강조되었을 때 이 비판적 리터러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함량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래의 위치, 즉 주체로서의 위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약간 갑작스럽게 흥분한 것 같죠, 그죠? 자, 저는 AI 그 질문이 진짜 싫거든요. AI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AI가 바꾸는 대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어 구조상. 그죠? 근데 AI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막 물밀듯이 오늘의 폭설처럼 막 밀어붙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려면 우리는 주어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어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이런 세 가지 역량이라면 이 안에 이제 켈러 쉐어가 마찬가지 2005년에 냈고 지금도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하려면 다섯 가지의 핵심 개념 요걸 가지고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이 이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요거 한 줄만 강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강조가 잘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게 되게 많지만 중요한 게 많은 걸 다 강조하다 보면은 갑자기 다 별로 안 중요해지니까, 꼭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한 줄로 이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 강조를 하는 것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어떤 테너시죠. 그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모든 미디어 메시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잊어버려요, 계속. 그걸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각성하고 있지 않으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누군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죠? 누군가가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그, 그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목적은, 이 사회 정의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해도 다양성을 강조할 때조차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또 다른 얘기라서 얘기는 이제 일단 두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측면을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풀자면, 그래서 미디어 메시지는 그 자체의 법칙이 있는 언어는 언론 정보학과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약간 좀 한계가 있는데, 언론 정보학 쪽에서는 언론학과, 언론정보학, 광고학, 뭐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 일상의 모습을 찍는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킨 광고 같은 거 보면 치킨 광고는 항상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을 붙잡는 곳이 가장 핫한 치킨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특이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은 치킨의 맛과 아이돌 노래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거의 하느님처럼 우대되는 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치킨과 이런 치킨을 어떤 아이돌이 먹느냐, 어떤 치킨 브랜드가 어떤 아이돌을 선택하느냐가 그 치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치킨 브랜드들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법칙이 우리나라 치킨 광고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법칙, 우리나라에서 뭐 치킨 광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파트 광고 같은 거 할 때, 아파트 광고는 무조건 럭셔리로 나오죠. 당신은 저런, 집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가. 근데 또,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급이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일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평범함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평범함을 강조해서 더 어필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칙이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 법칙이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럭셔리 아파트에 대한 어떤 광고를 보면서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그 어떤 계급적인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저기 살고 말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광고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칙, 언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미디어 메시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 이건 이제 교육적으로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어떤 광고를 보여주고
그 학생들이 자신이 그 광고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를 나누게 하면 그게 바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봤을 때 미디어 메시지가 각 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알게 되는 순간 이 미디어 메시지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만들어진 것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나와 미디어 메시지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각성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가치관과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퍼스펙티브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미디어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류이든 이득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밑에 네 가지는 이제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다인데 이것을 아우르는 프린시플, 이 원리는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음, 이것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하기 위한 항목인데,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 이 6가지를 누가 만들었고, 누구 대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그 미디어 텍스트 그 자체, 그다음에 미디어를 보고 다르게 해석한 서브 텍스트, 그다음에 그 관점, 그다음에 미디어 생산자 관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언어인데 이 언어는 이제 은유적으로 모든 기술, language of persuasion이죠. 그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어, 저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어떤 많은 연구들에서 나오는데, 연구들이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 6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태도와 기술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제가 그 잘 쓰는 그 뭡니까 그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누라는 거, 세제, 비누 이런 것이 이제 뭔가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부터 미국의 광고에서 비누 광고, 세제 광고에는 항상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 그 어떤 인종주의의 그 비판적인 인식이 없을 때 흑인이 이 비누를 쓰고 백인이 되었다. 이런 광고가 그냥 멀쩡하게 나왔었어요. 1920년대, 30년대. 그래서 어, 그 광고들을 보면, 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흑인 아이들이 단지 빈으로 백인이 된다고 한들 그 흑인이 될 수도 없지만 그걸 광고 안에서 모든 흑인이 그래서 엄청 열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백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 광고에서 이렇게 보면은 백인으로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옛날 광고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광고가 없는가? 제가 이거를 전체 설정을 안 해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43분이니까 사실 열어놓긴 했거든요. 한번, 잠깐만요. 음, 열어놨는데, 잠깐만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지금 혹시 도브 광고가 나왔나요? 예, 도브 광고. 네네. 어,
이 도구 광고가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자, 음, 잠깐만요. 지금 이제 도브 광고를 잠깐 보셨는데, 이 도브 비누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도브 광고가 광고에서 도브 비누를 사용한 여성들이 이렇게 도브 비누 사용하고 옷을 딱 벗으면서 흑인에서 백인으로, 백인에서 또 남미 계열의 그 여성으로 이렇게 막 변화하는 광고를 찍어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새, 이 부분, 새 여성이 이렇게 있는데, before and after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시죠? 그죠? 새 여성이 나와 있는. 2011년에도, 아까 말한 그 광고를 찍기 전인 2011년에도 before and after라는 이런 광고로,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누를 사용해서 아름다워진다라는데 그 개념이 흑인에서 백인으로 되었을 때 아름다워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브 광고에서 도브 회사에서 이때도 하도 거세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다시 2015년인가 이제 이때 이런 광고를 찍어서 또다시 이제 그 비난에 휩싸였는데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흑인에서 백인으로만 된 게 아니라 백인에서 다시 백인에서 다시 보시면 유색인종으로도 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 레이시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음, 자, 지금 이제 일단 중지됐고. 그런데, 사실 흑인에서 백인으로 됐다라는 것만으로 인종차별인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의 정의는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라는 것의 차이가 피부색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아닌 게 아니라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뀌든 흑인에서 백인으로 바뀌든 흑인에서 뭐 브라운으로 바뀌든 어떤 인종 그 피부색을 가지고 이 인물을 판단을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인종차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그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광고를 보여주면 처음에는 흑인에서 백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인종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종차별의 핵심이 아니라 도브라는 회사가 굉장히 교묘하게 비누를 사용해서 인종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미와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으로 피부색이라는 것은 사회적 그 근거죠, 그죠? 인종은 사회적 개념이니까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개념을 여기에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그 리터러시 자체의 역량이지만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접하는 많은 텍스트들이 이런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최근에도 이렇게 도브 비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인종차별적인 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혹시 앵커 보이십니까? CBSN.
앵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전체 그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네,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안타깝게.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예, 네네. 좀 시간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최근에 또 나온 세제 광고가 있어요. 세제 광고인데, 잠깐 보실까요? 약간 뭐 몇 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열어놨는데, 음, 잠깐만요. 어, 제가 열어놨는데, 아까 그걸 보면서 다친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아까 그걸 봤더니만 다쳐가지고, 음,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어. 变更是一颗俏皮洗衣溶珠，俏皮全国商生热线400-800-5086。 네. 자, 금방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바뀐 거 맞죠? 그죠? 예. 어유, 잠깐만요. 이렇게 뭐가 안 꺼졌나 봅니다. 예. 네. 자, 이 뉴스 이제 CBS 아까 그 광고에 대해서 CBS 뉴스에서 앵커가 완전히 the most racist advertisement ever 막 이러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 영상은 요 위에 영상인데 금방 보셨던 입에 넣었던 것이 이제 세제예요, 세제. 빨래 세제. 빨래 세제를 먹여서 흑인을 돌려서 이제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같은 에이지안으로 나왔지만 하얀 빨래. 이런 어떤 흰색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피부색이라는 것과 어떤 더러움, 오물, 뭐,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의 백인, 흰색, 이런 어떤 이미지의 연결, 이런 세제와 비누의 메타포,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랄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수도 있는 그런, 광고이죠. 그죠? 근데 사실, 어, 예전에 글로, 활자로 어떤 인종주의적인 어떤 글이 나올 때는 상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판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미지로 나오게 되면 그 연구에서 어떤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미지의 그 임팩트는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희다, 깨끗하다, 오물, 더럽다, 뭐, 깨끗하게 빨아진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것이, 어, 그, 재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예시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한테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 광고 분석을 이제 하게 했을 때 굉장히 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단계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제가 수업에서 간단히 2023년 1학기에 제가 하는 그 매체 분석 수업에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한 대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분석한 기말 과제예요. 그거 이제 발췌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동화책 너무 좋은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이렇게 보면 그 선생님의 아까 그 워드하게 메이어의 다중모드 텍스트 분석 단계 요거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보면은 한국 아이들과 이 인도 아이들의 를 그려내는 모습, 크기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로 이분화하고, 어, 이 인도 문화 자체를 정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손으로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한국 다문화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파로도 그려지고 이런데, 아시겠지만, 뭐, 그, 미국의 뭡니까? 그 IT 업계라든가 이런 데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밥을 먹는다라는 그 한 가지와 인도인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한국인과 김치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렇게 당연한 듯이, 동화책에 나타나고, 이게 비판적으로 분석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 점을, 그런 어떤 이 아이의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 이미지로 표현한 이거 자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결국은 얘가 둘이 되게 친한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이 나는 동화 안에서 결국은 인도인은 손으로 밥을 먹고 처음에 오면 한국 아이들이 다 이 아이를 싫어하고 그죠?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그런 아이. 그래 근데 이 한국 아이가 집에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이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우리는 분석,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 없는 것 같아서, 알라딘에 대한 비판인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라서, 선생님들이 비판적 리터러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막상은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굉장히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배웠을 때 되게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함으로써 뭔가 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이제 수미 쌍관법으로 이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아마 주제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 더, 정의롭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들고, 그 이전에 내 자신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비판적 리터러시이다. 읽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그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한, 불합리한 이 어떤 현재 상황, 스테이러스 쿼죠, 그죠? 현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리터러시이고, 그 오늘날의 텍스트인 다중모드 텍스트를 어,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음, 자, 제가 좋아하는 김성우 엄기호 선생님이 쓰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리터러시가 삶에 복무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리터러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능력이 아니라 리트러시 막 국어 잘해서 서울대 가고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 잘해서 대기업 취업하고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으로서의 리트러시가 필요하다.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주변화되고 누가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온갖 전략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분 안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10분 초과는 했습니다. 요즘 정말 이렇게 긴 얘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다들 너무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네. 어, 저희 아까 인사 말씀 안 하셨는데, 소장님, 아, 네, 소장님 오셨어요. 제가 너무 빨리 시작한 건가요? 아까? 아니죠.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용히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 그냥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 사실은 학기 말이라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예를 보여주실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거라든지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져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흑인이 좀 세탁기에 들어가는 걸 보고 네. 너무 경악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 연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또,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좀 놀랐고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리고 또 아마 최근에 이런 어떤 챗 GPT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디지털 도구의 어떤 개발, 이런 것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한국 교육 쪽에서도 최근 학술대의 주제가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서울 교대에 계시니까 사실은 뭐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완전히 이제 네. 하고 그 전면 음,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책을 모두 다 이런 미디어나 디지털이 대신하게 될 텐데 저는 공교육에서조차 이런 책을 만질 수 없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음, 조금 좀 회의적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대에는 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입장도 조금 교대에 계셔서 듣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요소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어떤 한국 교육에서의 상호문화 교육에서 네. 상호문화 역량도 뭐 네. 바이런라든지 네. 디얼도프라든지 이런 음, 학자들이 상호문화 역량의 요소로 네. 지식과 태도와 기술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과 태도 기술은 뭐 어느 분야나 약간 음, 공통된 네. 역량의 요소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이 지식 태도 기술이 상호문화 역량에서 말하는 지식 태도 기술과 다른 건지 아까 용어라든지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거는 같은 것 같아서 네, 그거 조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정말 제 강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네. 먼저 AIDT 관련해서는, 그 교대에서도 이제 뭐 급격하게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이 이제 그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보통 다른 대학원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인공지능 대학원은
설치되자마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대학원은 또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훨씬 더 접근성 좋게 하고, 어쨌든 제 말씀은 엄청나게 퍼부어되는 중이에요. 교육부, 교육청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AIDT 관련해서도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바, 어떤 식으로 어차피 만들 거기 때문에 더 잘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AIDT에 쏟는 그 지원금의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소수자 교육을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외되는 학생들만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AIDT라고 하지만 결국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고 교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과서에 그 정도의 지원과 뭐 물적 그 인적 자원들을 쏟아붓는 것은 약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또 다시 그런 광풍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100분의 1만이라도 교사 복지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역량 관련 질문하신 거는 그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지식, 태도,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앞에 역량이 어떤 역량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 어떤 역량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역량, 그러니까 상호문화 이해 역량, 상호문화 소통 역량,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역량이니까 역량, 크리티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앞에 붙은 역량의 적절한 지식, 적절한 태도, 적절한 기술 실천으로 이렇게 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역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2015년 교육과정부터인가 역량 중심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교육과정도 보시면은 지식, 태도, 기술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전에는 지식 위주로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지식 위주로 뭐뭐를 뭐 이해한다, 뭐뭐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면, 어, 그 성취 기준 자체가 세 가지 영역인 지식, 태도, 기술의 영역으로, 어,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서 역량을 키운다라고 이제 교육과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량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은 내가 그 상황이, 내가 배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지식이라면, 역량은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변해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역량 개념인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다문화 교육하니까 상호 문화 소통 역량 안에서 뭐 발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세 가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량이라는 개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서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역량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OECD도 그렇고, 그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세계 시민성 교육도 역량 교육으로 해서 지식, 태도, 기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교수. 네네. 아마 그러면 뭐 그게 어떤 역량에 따라서 네. 세부적인 지식 태도 네네네. 는 좀 달라질 수 맞아요. 예, 예, 예. 있다고 하면 될까요? 앞에 붙은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세부적인
그 기술문은 네네네. 그 기술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기술은 달라지는데 어떤 역량이란 개념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체화한 어떤 배움. 이게 역량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저도 보면 디지털 뭐 교과서나 이런 흐름은 뭐 어쩔 수 네, 네, 없는데 네, 네. 적 그렇죠. 측면이나 절차적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가 너무 어, 네, 좀 네. 문제가 있나 네. 싶었습니다. 그 각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고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책도 그렇고 그냥 책도 계속 유지되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대로 동영상 동영상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역량을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디지털 교과 텍스트북 뭐 DT로 너무 이렇게 진행하니까 오히려 인간의 역량을 뭐랍니까, 역량의 잠재력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극소화시키는, 예, 극소화라는 말이 있나요? 어쨌든, 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 주시면, 예,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릴게요. 음, 정말 여기 서울은 재난 문자가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많이 예,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전에 오늘은 아니야, 오늘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지금. 음. 네. 혹시 다른 분들 있으시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예, 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 뉴 미디어 혹은 디지털 미디어가 네, 갖는 지배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참 그걸 이제 뉴 미디어를 즐기지만 그게 항상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말씀하신 그 뉴 미디어 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그 네, 부분이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폭설 속에서 또 예, 어, 오늘 또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네, 2회에 걸쳐서 네,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는 또 많은 그 배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네, 뵐 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빨리 나가겠습니다.